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5% 올라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전범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의 돈으로 우선 배상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측이 전범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참여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실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자신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출범을 요구했습니다.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의 배후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빌라왕을 내세워 관리해온 주택이 전국에서 3,000채가 넘는 걸로 보고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8개월간의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섭게 치솟던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보였거든요. 뉴욕 증시도 올랐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도 같은 달보다 6.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6개월 만에 6% 중반대로 떨어진 겁니다. 전달 대비로도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경제 정책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Even though inflation is high in major economies around the world, it's coming down in America month after month, giving families some real breathing room. 품목별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도에 비해 5.7%, 전달보다는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졌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대로 둔화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금통위의 최대 관심사는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다는 점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만약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된다면 지난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이 됩니다. 또한 4%였던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찾자며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과 일본의 책임이 빠진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 배상금을 지원하고 기금은 한국 기업의 기부로 마련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성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사과도 쟁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 했던 사과를 계승화돼 새로운 사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피해자 단체는 서훈이 불발된 양금덕 할머니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꼴이냐. 그리고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외교부는 토론회 내용을 수렴해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과 유족 그리고 상인이 어제 국회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쟁만 이어졌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유족 지적에 여야 모두 고개를 숙였는데요. 유족들은 장관과 총리, 의원들의 말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됐다며 진상규명면이 큰 치유가 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가 참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 곧 2차 가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을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만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유가족들은 여야 국조위원을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우리한테 뭘 해줄 것처럼 하더니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 보고 갈라치기 하더니 지금 의원에게, 조사는 했어요? 의원에게 지지하시는 순서는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님, 주인 말 안 듣는 모습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 자리에는 이태원 상인이 참석해 유가족에게 사과의 의미로 절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국조특위는 그동안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맹탕이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결과 외에도 참사 현장 영상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송치하는 등 실무 책임자 28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윗선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어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더니 오늘 아침엔 때 아닌 겨울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볼까요? 김다영 캐스터, 비는 얼마나 또 언제까지 내리나요? 네,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서울에도 다소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제주에는 때 아닌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내일과 모레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거세게 부는 만큼 비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6.8도로 어제보다도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두 자릿수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와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음을 바꿔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수용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다 체포된 이상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 주 초쯤 귀국하면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겠죠.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귀국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태국 법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이 말소된 김 전 회장은 급히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귀국 항공편에 탑승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긴급 여권 발급까지 수일이 걸려 다음 주 초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도피 8개월 만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불법 체류를 부인해왔지만 현지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자신한 김 전 회장은 골프와 유흥을 즐기며 호화 생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줬던 검찰은 태국 한인회장 출신인 한 남성이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다고 보고 이 남성을 수사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수십억 원 규모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환 거부 소송을 하고 최대한 국내 송환을 미룰 것으로 보였던 김 전 회장이 급히 귀국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이 특히 관심을 쏟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김 전 회장 송환이 더 두렵다는 말도 나왔죠.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받는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시작은 검찰이 1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불기소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대납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쌍방울은 지난 2019년쯤 임직원을 동원해 약 72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역시 김 전 회장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 원의 시비, 즉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배임 횡령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말살을 중단하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4년 중임제 개헌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잔꾀,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싸늘했죠.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정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장꾀라며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고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따냈고 이들이 7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길기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새로 적용한 혐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포함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해 성남에 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봤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천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0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법인데 대장동 분양 이익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공범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을 한 건 광고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가 죄가 된다면 여권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죄인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을 유치한 것도 거의 똑같은 구조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경남지사 시절 홍 시장도 경남FC 후원을 요청해 관내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씩 후원받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기업 상대로 후원을 유치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죄가 되면 여권 지자체장인 홍 시장 역시 죄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야권 성향 시민단체는 경남FC와 대구FC 기업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홍 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법리 적용 그대로라면 피고반인 홍준표와 권영진 역시 대가성으로 보이는 후원금을 경남FC 및
대구 FC에 제공하게 만든 앞서 홍 시장은 도지사는 시장과 달리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죠. 관련 논의를 할 분위기도 아니고 나 부위원장의 의사를 해석할 이유도 없다는 건데요. 나 부위원장 측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나경원 부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문서 형태로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순방 등 현안이 많아 나 부위원장 관련 논의를 할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보낸 문자가 사의를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리가 나 부위원장 의사를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사이에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역력한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도 나 부위원장에게 불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 정부는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그야말로 일심동체의 협력체가 돼야 된다. 하지만 나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오늘 나 부위원장 사직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출마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전 사의를 수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CJ 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게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불응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CJ 대한통운에 노동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고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021년 6월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CJ 대한통운의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 차원의 사상 첫 판단에 CJ 대한통운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본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작업 환경 개선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 대한통운 측에만 지배결정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정말 이번 판결로 CJ 대한통운 본사가 서로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대화하고 교섭하고 CJ 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하청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2심과 3심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SUV 차량이 나무 난간을 뚫고 2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모두 숨졌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명이 나이대가 너무 다르고 주소지도 제각각이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형체를 모를 정도로 구겨진 채 바위 틈에 박혀 있습니다. 차량이 구른 탓에 나무와 난간 등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망대 난간을 부수고 20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2명과 30대와 50대 등 차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차 밖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지점이 절벽이라 구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경사 자체가 워낙 급경사여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갈밭처럼 낙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선 대원이 진입을 하면 그 다음 대원들도 낙석에 맞을 위험이 너무 해서 경찰은 나이대와 주소지가 다른 이들이 새벽 시간에 왜 이곳을 찾았는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품, CCTV,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음주와 약물 투약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경북 성주군 가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 0시 40분쯤 대부분 꺼졌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빅토리컵에서 외국인 감독상을 수상하며 베트남 최고의 외국인 감독으로 선정됐습니다. 빅토리컵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한 해 가장 크게 공헌한 선수와 감독, 팀에게 주는 트로피입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 대표팀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진출시킨 것과 더불어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제31회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아세안 축구연맹 미쓰비시컵에 참가 중인 박항서 감독은 태국과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박 감독이 라스트 댄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흔히 저금통이라고 하면 돼지 모양의 저금통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모양도 크기도 남다른 저금통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한 행정센터에 놓여진 가스통 앞에 동전이 수복이 쌓여 있습니다. 무려 27년간 가스통에 한 푼, 두 푼 동전을 모은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기탁한 건데요. 동전을 세어보니 대부분 10원짜리로 모두 18만 8,310원이었습니다. 20kg짜리 LPG 가스통에는 어르신이 저금통으로 쓰기 위해 손수 낸 구멍도 있었는데요. 스케일이 다른 저금통 크기만 봐도 이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러시아에서는 서커스 도중 사자가 조련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치의 서커스장에서 사자 3마리를 데리고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남성 조련사의 뒤를 덮칩니다. 이 조련사는 넘어졌고 다른 직원들이 물대포를 쏘아 사자를 떼어놨습니다. 조련사는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데요. 이후 SNS에 사고 영상이 퍼지자 조련사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사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사자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냐는 거죠.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동물을 동원한 상업적인 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조직이 붙잡혔는데 적발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필로폰 총량의 70%에 육박하는데 무려 900억 원어치입니다. 자전거 뼈대 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왔지만 딱 걸렸네요. 어떻게 잡았는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른 차에서 택배를 건네봤습니다. 이 남성이 받은 물건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이 마약 유통 조직은 2021년 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대마, 신종 마약 등을 들여왔습니다. 조직원은 모두 12명인데 이들은 실내 자전거 뼈대 속에 필로폰을 숨기거나 각설탕에 필로폰을 섞어 넣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27.5kg은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서 밀수된 필로폰 총량의 70%에 이릅니다. 시가로는 900억 원 상당,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일 조직이 적발된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년간 집중적으로 추적하였고 미국 마약 단속부, 인천 본부세관들과 긴밀히 공조 수사를 하여 수사한 끝에 국내 조직원 전부를 발본색원하였습니다. 검찰은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피를 도운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외 총책 등 2명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협력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프리카 베냉의 우이다에서 전통 부족의 종교인 부두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두교의 종교의식은 과거 노예제도에 저항하는 방법이었지만 이젠 나쁜 일을 쫓아내는 의식으로 행한다네요. 각양각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부두교의 명절을 맞아 열린 축제에서 500년 전통을 지키기 위해 춤과 의식을 선보이는 건데요. 매년 1월 열리는 이 축제는 1997년 정부가 베냉 국민의 70%가 믿는 부두교를 종교로 인정한 후 신자들이 우이다로 모이면서 축제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유적지 그리고 종교의식을 즐기려고 한 해 3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베냉을 방문한다네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이 숨겨놨던 걸로 보이는 400여 점의 물건들이 폴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물건들은 나무 상자에 포장돼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데요. 희귀하고 귀중한 발견이네요. 은으로 장식된 촛대와 식기류 그리고 화장품 용기들. 폴란드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발견된 물품들입니다. 모두 400여 점에 달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에 대한 강제 수용과 대학살이 자행되던 당시 숨겨둔 걸로 보입니다. 강제 수용된 유대인 대부분이 숨진 만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로 추측되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품이네요. 볼리비아에서 이 잎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잎으로 만든 음료와 비누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코카콜라의 주성분이자 마약의 주 원료인 이 잎은 무슨 잎일까요? 이 수많은 이파리는 바로 코카잎입니다. 코카잎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카잎을 씹는 사람들. 코카잎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볼리비아 축제 모습인데요. 볼리비아에선 코카잎 씹기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카잎은 마약인 코카인을 만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에선 약으로 사용되는데요. 고산병 해소나 각성제 등으로 쓰입니다. 볼리비아는 코카잎의 상업화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허용될진 지켜봐야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였다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40대 정모 씨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지목됐죠. 법원이 신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 법원은 신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이고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분양업자나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별도의 자본금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들 명의로 주택 600여 채를 사들이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신 씨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해온 주택이 전국에 3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자와 임대사업자 등 78명을 검거한 가운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깡통 전세 사기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신축 빌라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MBN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 신축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봤더니 절반가량이 깡통 전세였고 특히 화곡동은 82%에 육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 일당. 이들은 주로 신축 빌라를 노려 전세금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기 위해 MBN 데이터 취재팀이
지난해 이뤄진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약 12만 5천 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빌라왕들의 주 무대였던 강서구 화곡동이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중심이 됐던 신축 빌라 전세 거래도 604건으로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깡통 전세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지 분석해봤습니다. 깡통 전세 거래 비율이 무려 82%. 이곳 화곡동 신축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8건이 깡통이었습니다. 범위를 서울 전체로 넓혀도 신축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비율은 무려 47%,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목적 자체가 전세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고정금리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곳곳에서 터지는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많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독과점 여부 등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심사 기준을 세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메신저 혼란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티나 선물하기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막혀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독과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자사 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독과점 감시 대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도 감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향후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가 상호주의에 따라 정당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PCR 결과서를 요구하는 미국에는 되려 중단됐던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자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일만 차별하는 이유가 뭔지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상호주의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 중국발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격리를 하는 등 한일이 강한 조치를 취하니 중국도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방역 규제 강화에 동참한 미국에는 오히려 양국 간 항공편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 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갈라치기 양상을 보이는 건데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강경 외교의 상징인 친강 외교부장이 새로 부임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대중국 입국 규제에 동참하는 국가에 경고하는 한편 자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게 한 일이나 격리시설의 상태를 놓고 SNS상에서 한국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국민들의 감정이 들끓는 가운데 양국이 세운 입국 장벽이 양국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영입 제의를 받은 카타르 월드컵 스타 조규성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규성 영입에 최대 1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팀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조규성의 유력 행선지는 총 3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과 대표팀 동료 이재성이 뛰는 독일 마인츠,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입니다.
월드컵 직후 33억 원이었던 이적료는 어느새 최대 120억 원까지 올라가는 제안까지 나올 정도로 조규성 영입전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뒤숭숭할 법도 하지만 전북에서 차분하게 몸을 만들고 있는 조규성은 거취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시즌 득점왕 없이 왕좌 탈환을 해야 하는 전북은 내심 6월까지는 함께 해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보내기 싫죠. 하지만 제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선수의 미래도 있으니까. 2003년 1월 네덜란드 이적 때 어려움을 겪었던 박지성 디렉터도 여름 이적을 추천한 가운데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이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는 31일에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닫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조규성의 이적 시기와 행선지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방적인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제 열린 신년 교례회에서 교육개혁은 현장이 공감하고 주도해야 한다면서 교원의 행정업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대책이 제외된 만큼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에는 때 아닌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내일과 모레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거세게 부는 만큼 비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6도로 어제보다도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두 자릿수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와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